자, 오늘은 간슬개 6-4에 30쪽을 할게. 30쪽을 할 거고, 여기 김선우 작가 연계를 좀 할 거야. 요거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어디더라? 우리 간슬개로 보시면 36쪽에 수특 323쪽. 이게 수특 323쪽에 있대요. 그걸 한번 슬쩍 볼게. 거기 뭐 있냐면 김선우의 빌려줄 몸 한 채가 있죠? 이게 거기 실렸거든요? 얘부터 출발해서 김선우 거를 한번 다 해볼게. 6, 9월에서 현대시하고 고전시 나오는 패턴은 EBS의 거 정확하게 일치. 하나는 작가 연계, 하나는 주제 연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김선우가 한번 훑어볼게. 김선우는 우리 문학책은 총 12종인데 김선우에 나온 12종 문학에 있는 거 한번 다 훑어볼게요. 4개, 3개 정도 되거든요. 일단 김선우라는 애는 어떤 것을 주로 쓰냐면 얘는 생태주의적인 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연물을 소재로 하는 그런 시를 잘 써요. 얘는 생태주의적 시를 주로 써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자연물을 소재로 하는 그런 시들을 쓰고요. 자연물을 소재로 결국 뭘 할 거냐면 환경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잘 언급합니다. 이런 등등등을 잘 언급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 시대의 트렌드에 좀 맞는 그런 시를 좀 쓰는 사람이야. 그럼 평가원에서 요즘 시대에 맞는 트렌드면 김선우를 내기 좋겠지. 자, 제목은 빌려줄 몸 한 채네. 빌려줄 몸 한 채. 이런 걸 한번 해볼게. 상황은 수특 323쪽을 보셔도 되고 우리는 배웠으니까 그냥 바로 한번 다이렉트로 한번 가볼게. 일단 얘는 자연물인 배추를 통해서 배추를 아주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배추를 통해서 뭐 할 거냐면 인간의 삶을 유추하는 이런 방식을 이용할 거야. 그럼 배추를 통해서 또는 자연물을 통하여 인간의 삶을 유추하는 그런 놈을 찾아볼게. 자, 배추라는 자연물은요, 겉잎과 속잎이 따로 없답니다. 그냥 막 자란대요. 그래서 점점 옆으로 벌어지기 시작한대요. 그 순간 하나가 선택을 합니다. 스스로 결정을 해요. 내가 무엇이 되어주는 거야? 겉잎이 되어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스스로 겉잎이 되어줘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거냐면 바로 속잎을 위한 거죠. 그래서 얘는 스스로 선택합니다. 스스로 배려하고 누구를? 얘를. 그 다음 스스로 희생해 주는 겁니다. 그럼 겉잎의 경우에는 어떠냐? 스스로 배려 희생을 하면 그 다음에 나비, 벌레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나비라든가 벌레에게 몸을 내준대요. 몸을 내줘요. 그러니까 우리 제목에 있었던 빌려줄 몸 한 채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나비나 벌레에게 몸을 주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우리 제목에 있었던 빌려줄 몸 한 채였어요. 빌려줄 몸 한 채가 바로 요거였고, 그러면 속잎의 경우는 어떠냐? 겉잎이 외부에서 오는 나비와 벌레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볼까? 그 시에 보시면 중간에 결구가 생긴다고 그랬죠? 딱딱해져. 아주 알맹이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알불이 달듯 속이 차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속이 단단하게 차오릅니다. 속이 단단하게 차올라요. 차오름. 그래서 이 속이 단단하게 차올랐다는 건 바로 뭐냐면 어떤 성숙이겠죠? 그죠? 삶의 성숙도 좋고요. 뭐에 대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겉잎에 스스로의 어떤 희생과 배려가 없었다면 성숙하지 못했을 거야. 왜냐면 바로 나비와 벌레의 침입이 있을 테니까. 요거를 잘 관찰하더니 김선우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서로가 다 겉잎 속잎처럼 서로가 막 잘났다고 살면 이게 공존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과 배려가 있어야만
누구야? 속잎이 아주 속이 잘 차오르는 거죠. 인간에 비유한다면 이런 사람은 누구 있냐면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죠. 엄마, 부모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에서 바로 뭐냐면 희생과 어떤 배려의 필요성, 중요성을 하는 것이 우리 EBS에 실렸던 겁니다. 요 놈은 간셀계 36쪽에 되어 있고 수특에 가면 323쪽에도 이게 실렸어. 그래서 요 놈을 갖고 해볼게요. 물론 수특에는 얘하고 문태준의 맨발인가 같이 실렸거든요. 오늘은 김선호 작품을 초점으로 한번 줘볼게. 자, 그러면 이제 유사 해볼게요. 자, 어떠면 요거와 이제 유사를 할 건데, 일단 배추를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면서, 자연물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인간의 삶을 유추했다며,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자연물의 관찰을 통해 세심한 관찰을 통해 뭐 주제를 부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 써도 되겠지? 배추를 통해서 내가 뭐 얘기를 끌어냈으니까 이게 싫으면 뭐야?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뭐한다? 유추한다. 뭐 이런 말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주제 연계일 수도 있고 같은 김선우니까 작가 연계도 들어가겠네. 좋아. 자, 요 놈을 한번 해볼게. 자, 요 놈은 시가 총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 산문시로 돼서 엄청 길어요. 한 8줄, 9줄 되는 엄청 길어요. 엄청 긴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도토리, 야, 씨. 나 미치겠네. 자. 야, 돈 주고 한 거야, 야. 얘가 한 번에 찍은 아이씨. 자, 도토리 알이 있어요. 도토리 알. 그러니까 도토리 나무에 도토리 알이 막 올라가겠지. 그죠? 근데 이 도토리 알이 뭐가 되는 과정이냐면 도토리 묵이 되기 직전까지. 되기 직전입니다. 직전. 도토리 묵이 되기 직전까지.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다양한 소리가 나열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냐면 무슨 소리가 나열되냐면, 그러니까 얘는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될 거야. 뭐뭐뭐 하는 소리, 뭐뭐뭐 하는 소리 이런 식으로. 자, 도토리 나무가 이렇게 쫙 열려서 열매가 열려요. 바람이 날리면서 도토리 나무가 서로 막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햇빛이 막 쐬면서요, 이게 도토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땅에 떨어지니까 내가 주워서 다시 햇볕에 말리는 소리가 나요. 내가 껍질을 막 벗겼어요. 껍질 벗기는 소리. 그럼 내가 막 빻았어요. 왜냐면 가루로 만들어야 되니까 가루가 되는 소리. 그 다음에 내가 물에다가 막 이렇게 반죽을 해요. 반죽하는 소리. 반죽이 된 상태에서 밑에서 불을 떼요. 그럼 어떻게 해서 수분이 빠지면서 뭐가 돼요? 이렇게 생긴 도토리 묵이 땅 생기는 거야. 그죠? 요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단 한 줄. 이어는 단 한 줄입니다. 도마 위에 도토리 묵이 있습니다. 도토리 묵이 짱 올라와요. 어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뭐야?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쫙 전개되고 있네. 자, 그리고 나서 이 도토리 묵이 되기까지 수많은 소리가 막 나열됐거든요. 그죠? 다양한 소리가 시끌시끌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어떻게 해서 도토리 묵이 되면서 어떻게 해서 단단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옆으로 흘러가거나 이러지 않잖아.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단단하면서도 단단한 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옛날 도토리 묵이 만들 때 당시에는 무척 시끌시끌했는데 지금은 조용한 거야.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서 무척 단단하대요. 이게 결국 뭐냐면 바로 도토리 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에 빗대 볼게요. 인간도요, 자라면서 아주 온갖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뭐 밥 먹는 소리도 있고 친구랑 하고 운동하는 소리도 있고 뭐 그러면서 자라겠죠.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뭐가 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 이제 외부의 시련에도 움직이지 않는 단단한 고요가 생기겠죠. 이게 제목이 뭘까요? 그렇죠. 도토리묵은 아니고요. 자, 얘가 바로 뭐냐면 단단한
고요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단단하다라는 것은 시각적인 이미지죠. 그죠? 시각적인 이미지. 고요라는 것은 어때요? 청각적인 이미지죠. 두 이미지가 합쳐지면서 이 단단하면서도 고요해진 것이 뭐야? 얘가 도토리묵이죠. 도토리묵입니다. 인간의 삶도 어때요? 커가는 과정은 경험을 쌓는 과정에는 다양한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나 이런 소리들이 들려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 단단한 도토리묵이 되듯이 경험치가 땅 쌓여요. 이런 얘기였네. 자, 하나 잡았어. 다음 두 번째 잡아볼게요. 요번에는 김선우 작가 연계니까 요번에 누굴 데리고 올 거냐면 수특에서 현대시 4회 보면 뭐가 나오냐면 뭐야? 낙화. 그렇죠. 조지훈이 쓴 낙화랑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조지훈의 낙화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시 속에서 나오진 않지만 나는 묻혀 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속세가 세상에 나를 버려서 내가 묻혀 살 수도 있고 아니야 내가 뜻한 바가 있어 내 스스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 속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거야. 와 아름다워. 근데 나 뭐야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도 떨어지는데 결국 내 삶도 어떻게 써? 소멸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대요. 자 그럼 어디?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김선우 시에서 이와 비슷한 걸 좀 찾아볼게요. 자, 조지훈의 낙화의 특징은 선경 후정의 방식을 이용합니다. 먼저 경치를 얘기하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해서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는 선경 후정의 방식을 가져요. 그러면 선경이 어떤 거냐? 나는 방 안에 있어요. 방 안에 있고 어디를 보고 있냐면 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뜰을 이렇게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바라봄. 자, 근데 자 뜰에서는 뭐가 있냐면 낙화, 꽃이 폈어요. 와 아름답다. 근데 그 꽃이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지는 것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얘가 뭐를 얘기하냐면 이것은 바람 탓이 아니랍니다. 꽃이 떨어지는 건 물론 꽃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바람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꽃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꽃은 떨어진대요. 그러면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요 놈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고요. 물론 외부적인 요인이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외부적 요인이 없었어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뭔데? 자연의 순리였습니다. 즉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꽃이 둘둘둘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낙화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꽃이 핀 자체도 아름다운데 그 꽃이 떨어지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확인하냐면 방 안에서 창호지 틈으로 그림자를 통해서 내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자, 여기까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묻혀 사는 이입니다. 묻혀 사는 이. 근데 내가 왜 이 자연에 묻혀 사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가 시련을 줘서 내가 일로 떠난 건지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온 건지 그거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속세와 단절되어 있으니까 속세와 소통하고 있지 않으니까 세문을 일단 쳐볼게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울고 싶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왜 갑자기 울고 싶냐면 꽃은 아름다웠어요. 근데 꽃이 떨어지는 것도 아름다웠어요. 근데 시 속에 나오지 않지만 이 꽃이 떨어졌으면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언젠가는 어떻게 써요? 얘 자체가 소멸되겠죠? 그죠? 사라질 거잖아. 시 속에 나오지 않았어. 가로칠게. 시 속에 안 나왔어. 소멸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렇게 아름다운 꽃도 언젠간 소멸된다고요. 나도 자연 속에 살면서 되게 아름답게 살았다고 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나도 언젠가 100년, 1000년, 만년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언젠간 죽고 소멸되겠죠? 그러니까 인생의 무상감을 느낀 겁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소멸이 있죠. 아무리 아름다워도 자연은 소멸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도 100년, 1000년, 만년을 살 수는 없으니까 언젠간 나도 어떻게 돼서 소멸될 거야.
그래서 인생에 무상감을 느껴요. 요게 조지훈의 낙화라고요. 그래, 그러면 다시 김선우 씨로 연결해 볼게. 얼른 써. 뭐지? 아, 먼저요. 괜찮아. 뭐야 이씨. 괜찮아. 자, 요번에는 자, 우리가 이게 꽃이 폈다가 꽃이 떨어지는 건 일종의 이별이지. 그럼 이별이라는 건 헤어지는 거니까 보통 사람들의 통념은 부정적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얘는 그 또 꽃이 떨어진 걸 되게 아름답다고 인식하네? 그러면 이별의 역설적인 인식이다. 역설적인 인식, 요걸 찾아볼게요. 이별이라는 것 자체를 되게 역설적으로 인식하네. 보통 이별이라고 하는 건 헤어지는 거니까 부정일 텐데 역설적으로 인식했어? 좋아. 그럼 오늘은 김선우 거를 하니까 중점적으로 김선우에서 한번 찾아볼게. 자, 이거는 제목을 아예 얘기해주고 갈게요. 이건 제목이 조금 어려워요. 제목이 낙화야. 똑같은 거 같죠? 아니야. 쉼표. 그 다음 첫사랑입니다. 낙화, 쉼표, 첫사랑.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먼저 분석하고 상황을 갈게. 자, 낙화는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을 내가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하다가 뭐야? 이제 낙화니까 꽃이 떨어졌으니까 이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사랑을 했습니다. 첫사랑이야. 그런데 어떻게 써? 꽃이 떨어지니까 바로 뭐겠어? 이별 또는 좌절합니다. 이별하거나 헤어짐을 할까? 헤어짐, 이별 똑같은 말이구나. 헤어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첫사랑은 잘 연결이 되지 않아요. 원래 연결이 안 된대요. 뭐 이런 거잖아.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첫사랑을 했겠죠. 그죠? 물론 나중에 그 첫사랑을 할 사람도 있겠지만 뭐 가장 쉽게는 뭐 교회 나갔는데 교회 오빠가 있다든가 아니면 절 오빠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친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고등학교 중학교 때 보시면 각 부임한 그 남자 교생들 보면서 막 사랑에 빠지기도 하잖아. 지 혼자. 그죠? 그 다음에 아직 없다면 언젠가는 누군가와 첫사랑을 하겠죠. 그런데 첫사랑 제목이 이런 식이야. 첫사랑 쉼표 첫사랑 이런 얘기네. 이거 볼게요. 제목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제목이 얘는 첫사랑 쉼표 첫사랑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뭔 개소리예요. 첫사랑은 첫 번째 사랑이 첫사랑이죠. 근데 요건 뭐야? 두 번째 사랑 이래야 되잖아. 자, 왜 그런가 볼게요. 분명히 첫사랑에서 좌절과 헤어졌는데 여기를 쉼표 다음을 내가 굳이 한번 써볼게. 그리고 새로운 첫사랑 이렇게 할게요. 제목에는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설명을 하자면 첫사랑 그리고 새로운 첫사랑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차이점을 찾아볼게. 자, 여기에는 첫사랑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첫사랑은 내가 누군가 너라고 할게요. 뭐 그대라고 해도 좋고 그녀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사랑이죠. 다만 순서로 하면 첫 번째. 자, 그러면 얘는 뭐냐? 그리고 새로운 첫사랑이래. 얘는 뭐냐면 내가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어요. 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첫사랑한데 얘가 처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렸어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제발 떠나면 안 돼. 안 떠나면 안 돼. 나 너랑 같이 살고 싶단 말이야. 가지마. 막 이럴 거야. 난 그러고 싶지 않대요. 나는 그렇게 수선 떨고 싶지 않대요. 왜냐면 떠난다면 다 이유가 있겠지. 나는 그걸 다 받아들이겠대요. 하지만 꽃이 떨어져다가 땅에 떨어지면 아플 거잖아. 내가 당신보다 먼저 떨어지겠대. 그래서 먼저 내려가서 어떻게 해서 당신을 받고 싶대요. 충격을 줄이고 싶잖아. 근데 이 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려가 내가 나를 받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생각하냐면
첫사랑에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뭐 좌절해서 술 마시러 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극단적으로 해서 막 자살을 하고 막 이런 애 있잖아. 그건 올바른 첫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첫사랑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래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당신을 사랑할 수 있대요. 즉 나와 당신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떨어지고 있는데 당신을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이 첫사랑이라는 개념이 바뀌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예전에 첫사랑이었다면 새롭게 인식한 사랑은 뭐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즉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나의 생을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생을 사랑할 수 있대요. 어머! 그러니까 첫사랑 맞죠? 여기서 생각한 사랑과 달리 다 새롭게 깨달은 첫사랑이네. 엄마!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뭐이씨. 아유, 힘들어. 옷자가 좀 그렇다잉. 못생겼다잉. 이게 그거래, 인마. 이거 안 풀면 5등급 된다는 얘기래. 알았지? 주의하셔라. 뒤로 갈수록 더 빡세진다. 뒤로 가면 6등급, 7등급 막 이렇게 된다. 10등급은 이미 재수지. 반드시 풀어야 돼. 아주 죽어라고 풀어야 돼. 자, 이놈 가볼게요. 이놈. 자, 이제 꽃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자, 낙화 바로 직전이야. 아찔한 절벽에서 너가 서성거리고 있답니다. 야, 요건 뭐냐면 낙화 직전의 모습입니다. 꽃이 떨어지기 직전인 거야. 그러니까 아찔한 절벽에서 서성거린다는 말을 표현을 했지요. 낙화 직전 또는 이별 직전입니다. 그럼 우린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안 돼,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절대 가지 마, 이렇게 수선 떨지 않겠다고요. 나는 수선스럽게 하고 싶지 않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이 떠나는 이유가 있겠지. 즉 이별을 수용하겠대요. 이별을 수용해 준답니다. 그러면 이별을 수용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떠나면 당신의 이유가 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당신과 사귀면서 연애를 하면서 좋았던 점도 있을 테고 때로는 사귀면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싫었던 점도 있을 거야. 그 모든 것, 추억과 그리움 모든 것을 다 가지겠대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지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 다 가지는데 어디에? 내 마음속에 갖는 거죠. 그럼 뭐야? 바로 사랑을 간직하고자 합니다. 간직하고자 하는 거야. 이별이란 외부적인 모습이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에 대한 모든 기억을 내 마음속에 다 넣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보편적으로 이별을 한다라면 좌절과 슬픔으로 엉엉엉 울고 단식하고 굶고 죽고 똑같은 말이구나. 이럴 거 아니냐? 아니야. 내 생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생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알아냈어요. 다른 생을 사랑하는 겁니다. 즉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와 같은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얘기합니다. 즉 나와 너가 동일시 되는 겁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당신보다는 먼저 내려갈 거야. 왜냐면 당신이 낙화가 돼서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아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써? 조심스럽게 그대를 받겠습니다인데 뭐라고 할까? 그렇지? 나를 받겠습니다. 즉 나는 나와 너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나와 그대를 동일시하고 있군요. 요게 김선우의 낙화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으쌰 으쌰. 자, 이번에는 다시 김서에서 수능 완성으로 가시면 뭐가 썼어? 수능 완성으로 가면 뭐가 있었냐면 뭔데? 정진규께 하나 있었어요. 정진규 뭐죠? 아니, 몰라요. 야,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해. 힌트. 정진규요. 빈센트 반 고흐. 감자 먹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얘는 원래 제목이 뭐야? 추억. 감자 먹는 사람들이죠. 먹는 사람들인데 얘는 버전이 2개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요게 두 번째 버전이고요. 똑같아요. 우리 문학책에는 2가지 버전이 있는데 두 가지 버전이 다 실렸어요. 자, 정진규께 있고요. 요번에 뭐냐면 감자 먹는 사람들 삽질 소리.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뭐가 뭐냐면 얘가 1번 버전이고요. 그 다음 얘가 2번째 버전이야. 이렇게 수정된 거야. 첫 번째 버전에서 2번째 버전으로 수정됐는데 우리 올해의 수능 완성은 2번째 버전이 실린 겁니다. 근데 문학책 2개가 모두 실렸어요. 차이점을 좀 설명해 볼게. 일단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 다만 2번 버전에서는요. 그 농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일에 쩌들어서 노동의 고통에 쩌들어서 어떻게 해서 잠잘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대로 자죠. 그래서 뒤척여? 못하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 맛있는 잠을 잔다고 그랬죠? 그거는 노동의 고통을 더욱더 극대화시켰다고 그랬잖아. 그게 추가됐어요. 감자 먹는 사람들 삽질 소리에선 그냥 피곤해서 잤다 이거밖에 없고요. 여기에서는 맛있는 잠이라고 얘기합니다. 앞부분은 똑같아요. 흐린 불빛이 있죠? 왜 흐린 불빛이 나왔냐면 그 고흐의 그림에 보시면 되게 어두운 분위기에서 가족들이 감자 먹잖아. 그죠? 그래서 뭘 드시냐면 삶은 감자들을 드시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지금 가난을 의미하는 거니까 요래 세모를 쳐주고 그 다음 여기에서 너무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맛있는 잠을 잔다라고 그랬죠. 얘는 피곤에 쩔어서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서 잠을 눕자마자 그대로 바로 잡니다. 뒤척임 없어요. 그래서 얘가는 뭐냐면 어떤 노동의 고통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역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잠을 잔다라는 건 눕자마자 자고요. 절대로 안 깹니다. 요게 2번째 버전에서 추가된 지점이야. 첫 번째 버전에선 맛있는 잠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잤다 이런 얘기만 나와. 그럼 뒤쪽 얘기는 똑같아요. 이렇게 새벽에 막노동을 나가는 사람의 유일하게 휴식은 언제야? 그렇죠. 새벽에 비가 와야 되죠. 새벽 빗줄기가 내려요. 그러면서 나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나의 새싹도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겠지?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희망을 얘기합니다. 나의 새싹도 어딘가에 자랄 거래. 이제 비가 왔으니까 가족들이랑 어디 갈 거야? 그렇죠. 목욕탕이나 한번 가볼까? 뭐 이런 거죠. 즉 위로와 위안을 받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요번에는 요런 감자라는 것이 어떻게 했어요? 어떤 가난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는 뭐냐면 그냥 가난 여기다 해볼게요. 자, 역시 김선우였네요. 자, 이거 제목이 뭐였지? 감자. 감자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요? 이런 씨. 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니네들 동문제라는 얘기야. 해줬는데도 모르니. 자, 설명해 볼게. 자, 이웃집에서 감자 삶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이웃집 감자 삶는 냄새. 삶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써? 그 냄새 때문에 과거로 스르르 넘어갑니다. 과거 회상을 합니다. 즉 과거 회상의 매개물이겠죠. 저 냄새가.
그러면서 과거 해상을 하는데 과거의 내용이 어떤 게 나와요? 그 엄마. 엄마 좋아요. 엄마. 근데 엄마는 총 식구가 나를 포함해서 몇 명? 13명. 11명. 너무 많았어. 11명 있어요. 11식구. 11명 있는데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요. 그래서 엄마가 끼니로 뭘 준비해줘? 감자. 그래서 감자. 삶은 감자를 줍니다. 어린 나는요, 항상 어떠냐면, 엄마, 우리는 왜 밥 먹으면 안 되나요? 밥은 없나요? 맨날 불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끼 감자를 먹는 게 하루 이틀이면 별미겠지만, 1년, 2년, 3년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렇죠. 무서워. 심지어는 두렵습니다. 이걸 더 먹어야 돼, 또 먹어야 돼. 더 미쳐버리는 건 친구들은 뭐라 하냐면, 너 감자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안 좋아해요. 싫단 말이에요. 이게 불평, 불만을 합니다. 이게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된 나는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어린 시절의 기억과는 좀 달라요. 어린 시절의 기억은 어린 나다 보니까 이 불평과 두려움이 초점이었다면 어른이 됐을 땐 엄마의 밥그릇을 생각을 합니다. 엄마의 밥그릇은 어떻게 해요? 밥이 가득할까요? 엄마의 밥주발에 뭐가 없다? 숟가락이 없어. 그렇죠. 밥주발에 숟가락이 꽂혀 있지 않았습니다. 즉, 나는 불평불만하면서 그 삶은 감자를 먹었는데 엄마는 그 감자마저 없었어요. 그러니 어떡해요? 화자가 엄마! 치명적인 그리움이죠. 치명적인 그리움을 느꼈다 이런 얘기죠. 즉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럼 제목은 뭔데요? 삶은 감자 아니고 감자 아니고 뭐야? 포테이토 칩. 감자칩. 감자 먹는 사람들. 사람들. 감자 먹는 사람들이었네. 김선우였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김선우 한번 쓱 훑어봤다. 뭐가 슬퍼? 내용이야.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나영이는 그거보다는 아까 그 첫사랑 얘기가 더 감동적이지 않았나? 네. 네. 파동적인. 아니야. 아까 그 낙화 첫사랑이 더욱더 심금을 울렸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한용운께 좀 보이네. 자, 한용운이 나왔으면, 한용이 아니죠. 한용운이 나오면, 한용운과 세트로 같이 알아볼 사람 누구야? 누구요? 한용운. 윤동주? 윤동준 40년대 후반이고요. 그 사람. 그거 물어본 거야, 지금. 누구? 지휘야, 누구? 저랑 같은 한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얘랑 같이 있는 거 누가 너랑 한시 텐데. 얘랑 같이 할 만한 사람 누구야? 김소월. 그렇죠, 김소월. 네. 아, 이것들이. 잠깐 했어요. 그래, 이거 둘이 해야 되는데, 얘네 둘은 1920년대 활발했어, 20년대. 물론 한용운은 그 뒤쪽에서 더 삽니다. 하지만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20년대 둘 다 뭐야? 님을 노래합니다. 한용운도 님을 노래해주고 김소월도 님을 노래해요. 김소월은 진달래꽃 같은 거 보시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와 이별한다면 이런 거야. 그러면 뭐야 이거? 이별을 가정하고 있어요. 이별을 가정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합니다. 님에 대한 그리움 또는 사랑, 님에 대한 사랑을 절절하게 얘기하는 타입이 김소월이라면 한용운은 스님이죠. 스님. 이 님은 어떤 거야? 한용운에 있어서 님은 절대적입니다. 부처와 같은 사람이야. 만약에 스님이라면 부처와 같은 사람, 학자라면 진리와 같은 사람, 그 다음 뭘까? 여러분의 입장이란 뭐야? 원하는 대학 입학 이런 거야. 남자라면 사랑하는 사람, 꼭 여자일 필요는 없잖아.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님에 대한 절대성을 갖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그 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님이라 하는 것은 절대로 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냐? 여기 딱 여기야?
빨리 써 지울 거야. 이씨. 지워? 바빠요. 빨리 해, 빨리. 머리카락이 어떻게 아까 이런 거 끝났잖아. 그러니까 맞죠, 뭔가 달라졌는데 보여. 빠마 했다고, 빠마, 이씨. 염색도 했어. 얼굴 빨개졌다. 그만 들리자. 아니야, 술 먹어서 그래.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선 뭐가 실렸냐면, 현대시 2강인가 3강인가 1강인가 모르겠다. 그 앞쪽에 나와요. 뭐가 있냐면, 여기 지웠다, 괜히. 한용운 작품이 하나 실렸는데,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님이 뭐 있냐면, 나와 함께 푸른 산빛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님은 나에게 우리의 평생 함께 하자 라면서 옛 맹세를 했대요.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님과 함께 있는 거니까 무척 긍정적이네. 그런데 그 님이 어떻게 써요? 푸른 산빛을 깨버리고 어디로 갔어? 하늘이 아니라 길을 왜 나와 있어? 단풍나무 숲으로 가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맹세였는데 그게 어떻게 써? 아주 그냥 한 조각 티클, 먼지처럼 푸르릉 날아가 버렸어요. 무가치한 거네. 티클이 아니죠. 티클이 되어서 날아갔어요. 티클이 돼서 날아갔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이지. 나는 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나 마음은 어때? 슬퍼요. 너무 슬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님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나에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 라고 했더니 아하! 우리가 슬픔에 빠졌는데 위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옆에서 토닥토닥 해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써? 걔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다든가 내가 만든 쿠키 나눠주면 되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때로는 어떤 것도 있냐면 가만 내비두는 게 위로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나 좀 내버려두란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님은 그런 거였어요. 나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근데 나는 그걸 아무 말도 없으니까 떠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 떠났어요. 그러나 님은 떠난 줄 알았는데 안 떠났네. 아이 고마운 친구네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어요? 님에 대해 안 떠났으니까 대단히 희망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은 님을 위해서 영원한 사랑 노래를 부를 거예요. 이거의 제목은 뭘까요? 맞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왜 가요? 단풍나무 때려도 돼요? 사랑 노래. 위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옆에서 토닥토닥. 그렇지. 그죠? 바로 님의 침묵한 상태죠. 그러니까 님의 침묵이라는 건 부정이 아니었어요. 나를 위로하는 또 다른 방식이었어요. 나는 그걸 모르고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보 같은 새끼. 요즘 새끼라고 하면 안 되는데? 왜요? 이거 누가 자꾸 새끼라고 그래서. 네. 궁금해요. 아니 새끼라고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거에 30쪽에 한용운의 당신을 보았습니다. 네, 요거 한번 해볼게요. 김선우 작가 이제 끝났지? 이제 한용운 거로 넘어와서 자, 한용운이 썼고요.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했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했어요? 한용운의 입장에선 가장 초긍정의 사람이겠지. 엄청 긍정이죠. 읽어볼게요. 나와 있으니까 이건 읽어보자. 어머? 단단한 고요도 그 밑에 있었네? 읽어볼걸. 이런 젠장. 자, 일단 한용운 걸 먼저 하고 단단한 고요 한번 읽어보자.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원하기보다는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왜냐면 내가
당신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는 것이 바로 당신을 떠올리는 거겠죠? 나는 갈고 싶을 땅이 없으므로 땅이 없다 세모. 추수가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어.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 너를 도와주는 건 죄악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주인 세모네. 주인의 얘기는 거지는 어떻게 써요? 자비의 대상이 아닌 거야. 사람이 아니니까 뭘 도와줘. 도와줄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네. 매몰찬 새끼.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슬픔 속에서 누굴 떠올려? 당신 도와줘.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이 없습니다. 민적 없다 세모. 주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민적 없는 자는 인권은 없어. 인권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야 하고 능욕하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장군 세모네요. 즉 장군은 우리에게 어떻게 써요? 정조라든가 절개라든가 이런 것은 너희들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범하려 했대요.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그러니까 빡치겠죠. 장군 한번 때려주고 싶겠죠. 스스로의 슬픔에 화한대요. 장군이 나에게 죄를 졌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나라가 없으니까 이런 치욕을 당한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 도와줘요.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윤리와 도덕과 법률은 약자의 편에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인 줄 알았습니다. 칼과 황금을 위한 것입니다. 칼이라 한다면 권력을 가진 자, 황금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즉 법률과 윤리와 도덕은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만 있는 거야. 그러면 거지와 그 다음 뭐야? 약자. 나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민족이 없는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죽어버려.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이거 한번 역사책에 한번 나와봐. 그럼 저항 한번 해봐. 술을 마실까? 포기. 망설일 때 당신을 보았습니다. 오빠! 뭐 이런 얘기네. 뭐야? 자, 상황입니다. 상황은 거기 봤더니 주인과 장군이라는 자식이 있습니다. 주인과 장군이라는 놈이 있는데 요 놈은 철저하게 우리 민족을 어떤 부정적으로 만드는 놈이었죠.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런 놈들은 뭐에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런 놈들은 뭐에 도움을 받아? 뭐야? 그죠? 도덕, 법률 뭐 이딴 거에 뭘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게 뭐냐? 윤리, 도덕, 법률. 윤리, 도덕, 법률 이따구들이죠. 근데 이따구들은 누가 어디에 가까워? 칼과 돈이라고 했냐? 황금이라고 했냐? 황금에 더 가까운 거죠. 그러면 이거는 나에게는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죠? 저 주인과 장군이라는 놈은 윤리에 도움을 받아서 더 나쁜 짓을 해주시고요. 저 주인과 장군은 도덕과 법률을 통해서 더 나쁜 짓을 합니다. 누구에게? 우리 거지. 그죠? 거지. 그 다음에 뭐야? 민족이 없는 사람들. 민족이 없는 우리들이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저 윤리와 도덕 법률로 더 판치는 이놈들이 있을 때 나는 누구를 떠올려요? 님이 아니지 새끼야. 여기 지금 누가? 당신을 떠올려요. 즉 이 당신은 바로 뭐야?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구원의 대상이죠. 도와줘요 당신. 뭐 이런 의미였다. 다음 저 밑에 김선우의 단단한 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마른 잎사귀, 도토리알이 얼굴 부비는 소리, 빗금.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후두둑 뛰어내려 저마다 멍드는 소리, 빗금. 그럼 이게 뭐겠어요? 떨어지는 거야. 도토리알 떨어지는 거. 멍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 위로 살짝 늦가을 햇빛 발 디디는 소리, 끊어. 이게 뭐야? 햇빛에 말리는 소리죠. 먼 길 날아온 늙은 잠자리가 채머리 떠는 소리, 끊어. 햇빛에 말리고 있는데 거기 잠자리가 슬쩍 앉는 소리.
맷돌 속에서 껍질 타지며 가슴 동당거리는 소리. 아, 이제 어떻게 갈리는 소리. 사그락 사그락 고운 뼈가루 저희끼리 소근대며 어루만져주는 소리. 이제 가루가 된 겁니다. 보드랍고 찰진 것들 물속에 가라앉으며 안녕 안녕 가벼운 것들에게 이별 인사하는 소리. 그죠? 가루가 이제 물과 반죽이 되는 소리야. 아궁이 불 위에서 가슴이 확 열리며 저희들끼리 다시 엉기는 소리. 이제 뭐야? 그 수분이 빠지면서 묵이 되어가는 거죠. 식어가며 단단해지며 서로 핥아주는 소리. 이게 1년, 2년. 도마 위에 다갈빛 도토리묵 한모입니다. 이제 한모가 됐네. 모든 소리들이 흘러들어간 뒤에 비로소 생겨난 저 고요. 저토록 시끄러움. 과거에는 시끄러웠죠. 근데 거기에 고요가 있으니까 역설적인 거네. 그죠? 저토록 단단한하고 관형격 조사, 관형사형 어미로 종결하고 있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 여운을 준다. 이딴 말 쓸 수 있지? 쉼표로 종결하면서 여운을 준다. 이딴 말 써도 되겠지. 그죠? 그러면 도토리묵 아까 상황은 정리했고, 자 그러면 거기 1, 2, 3, 4 다 풀어져 있었겠지? 아니죠. 오케이. 쉬었다가 근데 알았어요. 뭘 알아?